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당사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사 귀국을 위해 급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공관장 회의가 오늘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가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서야 회의가 열린 건데 이 대사는 얼마나 더 국내에 머물 거냐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도피 의혹 논란이 계속되자 출국 11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종섭 호주 대사. 공항에서 밝힌 귀국 목적은 방산 협력을 위한 공관장 회의 참석이었습니다.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당초 외교부는 지난 25일부터 회의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공관장 6명이 모두 모인 회의는 오늘 열렸습니다. 이 대사가 외교부 청사의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언제까지 국내에 계실 예정이신가요? 공수처 조사 다 받고 나가실 예정이세요? 회의는 6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산 수출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이 대사는 5월 초 호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준비를 위해 당분간 국내에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린 청사 주변엔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몰려와 이 대사를 비난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호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철창으로 보내겠습니다. 해병대 전후에도 이 대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최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대사 등이 이걸 문제 삼으며 압력을 가했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임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대사가 임 사단장만 따로 챙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보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휘관계도 없는 이들이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여단장과 여군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입니다. 이 대사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하나하나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여단장이나 여군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보고 이후 휴가 처리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정 부사령관이 군검찰의 한 진술을 확인해보니 이 대사에게 지시를 받고 복귀하던 중에 군사보좌관에게 당시 임성근 1사단장의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사의 지시대로 실제 임 사단장의 인사기록상 이날 연가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31일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하루 만에 원래 직무로 복귀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이 과정을 파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견을 명령을 했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해병대 수사로 임 사단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다음날 복귀했는데 해병대는 이 과정을 해병대 사령부로 파견과 취소로 처리했고 이 대사는 단 하루 직무 배제된 그날을 찍어서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임 사단장이 알아서 연가를 쓴 거라는 입장이지만 정 부사령관의 메모엔 분명히 휴가 처리라는 이 대사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여단장과 여군 얘기는 하지 않고 임 사단장의 휴가만 콕 집어 챙겼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이 임 사단장이 사건에서 빠진 것과 관련이 없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치열한 레이스에 돌입한 여야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해 독설도 쏟아냈는데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0시에 맞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물가부터 챙겼습니다. 크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안정세로 돌아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 문제는 항상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아직도 저희는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파 논란을 의식해 첫 일정을 시장으로 잡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날이 밝은 뒤 마이크를 잡자 야당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야당을 향한 심판론도 꺼내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만 한강 유북 11곳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훑으며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용산의 권영세 후보 한 명으로 여당 열세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스윙보터로 꼽히는 중성동 지역구에선 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로 승부수를 던졌고 서울 동북부 지역에선 야당의 공천 논란을 다시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들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밀어넣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박진홍 대표의 상대로 나온 분들 그분 강북을 알기는 압니까? 한 위원장은 내일은 수도권 남부 일대를 돌며 민심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첫날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동료까지는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부 강성 보수층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집권 여당이 동조하는 거냐는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는 1시간 만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와는 반대되는 말을 한 겁니다. 강성보수층 일각에선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바뀔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 부실장도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정부기관을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집권 여당이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논란이 일자 윤재욱 원내대표는 1시간여 만에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는 우리가 바꿨습니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합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십시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되자 이번 총선부터 개표 시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공개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손을 맞잡으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조금 전 이 대표가 방문한 인천 유세 현장에선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민주당 소식은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본격 시작한 곳은 서울 용산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곳으로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구호를 부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파탄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낙관론도 거듭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151석 승리가 최대 목표입니다.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한 표가 부족합니다. 절대로 교만하게, 절대로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서울 왕십리역으로 향한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옹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려던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통합을 강조하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습니다.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닙니다. 최소건 상병을 기억하는 한 표요. 박정훈 대령을 기억하는 한 표요. 윤석열 정권을 준연하게 심판하는 한 표입니다, 여러분. 그간 공개 일정을 자제하던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도 유세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용산을 찾은 이 대표 대신 인천 계양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젊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칼 가는 심부름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에 목이 찔리는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공영훈 두 후보가 부동산 편법 대출과 증여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해명했는데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에 21억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집을 담보로 경제활동이 없었던 대학생 장녀 앞으로 집값의 절반인 1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른바 제3자 담보대출로 대출 갈아타기를 했는데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에게 이 정도 금액을 내주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당시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차 부사장 출신의 경기 화성을 공영훈 후보는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2021년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약 12억 원에 매입한 35평짜리 땅을 서울시에서 증여 규제를 시행하기 하루 전에 증여했습니다. 이 땅은 현재 시세로 3배까지 뛰었습니다. 또 공 후보가 땅 매입 당시 현대차 부사장이었는데 4개월 뒤 현대차 그룹 계열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숲 개발에 합의하면서 이 일대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아들에게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한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건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가 갭 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데 이어 잇따라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의 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10개월 만에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등의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각 당의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출마한 부산 해운대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출정식을 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심판과 노무현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부마 항쟁의 진원지입니다.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해운대는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조 대표는 주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에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파 논란에 휩싸인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 조 대표는 대구에선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았던 국밥집을 들르기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진보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온 진보정당의 적장자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비가 내리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전을 찾은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신생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극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 대결의 정치,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개혁신당 역시 첫날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날을 세우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야말로 범죄 세력 아닙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디올백을 받아놓고도 한마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정재호 주 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보를 받은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정 대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국 한국대사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탄 차량이 밖으로 향합니다. 최근 정 대사는 한 주재관이 폭언을 들었다며 외교부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언 논란 대해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외교부는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련된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그런데 대사관 주변에선 이미 정 대사의 언행과 관련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정 대사가 과거 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해 폭언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 대사 집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 대사에게 따로 물었지만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부임한 정 대사는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재호 대사는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는데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공개 대상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1,000만 원으로 116억 원 수익을 거둔 강릉시 의원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회에선 의정활동 중 거래로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1위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수익률 11만 5,900%.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 숫자는 실제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이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강원도 김홍수 강릉 시의원입니다. 신고 재산 총액은 122억 원인데 이 가운데 116억 원가량이 코인이었습니다. OES와 도너클이란 코인인데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곧 상장될 거라며 거래소 바깥에서 서로 사고 파는 코인입니다. 김 의원 7, 8년 전 1,000만 원으로 이 두 코인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 코인을 알게 됐고 샀는지 물어보려고 김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 의원이 가장 많은 액수를 보유했습니다. 모두 15억 4,644만 원. 국회의원이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의 약 84%입니다. 선출직을 뺀 공직자 가운데는 조만영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했습니다. 비트코인 12개 등 10억 7,110만 원을 가졌습니다. 국무의원 가운데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24만 9천 원어치를 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은 투자로 그다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답게 가상자산을 사서 재산이 줄어든 사례가 많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환자들은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매일 가슴이 타들어간다고 호소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성균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현 사태를 두고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는 교각 사로에 비유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빅5 교수들이 사직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유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수들이 아직 병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이 근무 축소를 선언한 이상 언제든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이미 대형 병원들은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와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은 병동 운영을 줄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역시 암 병동 등을 닫았습니다. 급한 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암 환자들입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암을 방지하는 치료의 때를 놓쳐 재발한 환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오늘 항암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은 실질적 조치가 없어 의사도 정부도 원망스럽습니다. 의사를 어디서 데리고 오든지 고용을 하든지 우리로 기다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다 나가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완전히 올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JTBC 황예린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오전 이곳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날 불이 안 켜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지 않았죠. 남성은 오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숨을 거둔 지 최소 열흘은 지난 걸로 추정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남성은 코로나19가 터진 뒤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공과금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 때문입니다. 남성의 부모가 숨진 뒤 형제 간 상속 문제가 생겨 아무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는데 남성이 계속 그 집에 살다 보니 재산으로 잡혔던 겁니다. 현행법상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집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거주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사용 수익을 하고 있으니까 표가 잡혀버린 거예요. 주민센터는 집을 형제에게 넘기거나 상의에 처분하라고 권했지만 법무사를 만날 상담비조차 없어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팔 수도 넘길 수도 없는 집에 묶여 그 집에서 홀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1년 전 부산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판단은 모두 끝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조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 권모 씨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권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입니다. 눈 감고 일어나니까 죽은 자식이었어. 며칠이 지나 있었던 상태였고 제 마지막 기억은 몽키스피너라. 권 씨는 재판에서 흉기는 자해하려고 샀던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보호관찰 5년으로도 재범 예방이 충분하다며 기각된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결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그냥 다 저희가 개명하기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능력만큼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었으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서 내가 산 거에 대한 불행과 상처와 두려움이 클까? 미래에는 과연 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지금이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길 건널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안 떼는 분들 많죠. 아이들은 특히나 위험한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길 건널 땐 스마트폰 통신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건널목을 지나던 남성, 통화하면서 무단 횡단하던 여성, 무방비 상태로 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가뜩이나 시야가 좁은데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은 더 위험합니다. 대책은 없을까? 부산 한 초등학교 앞을 찾아가 봤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자 몰려든 차량과 아이들로 금세 북새통이 됩니다. 길을 걸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든 아이들. 그런데 통신이 끊기더니 화면에 좌우를 잘 살피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경고방송도 나옵니다.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카메라로 아이들을 보고 전파를 쏘는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사실 이 스쿨존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던 구역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내리막길인데다 인도가 좁아 보행 안전에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초에 6m 두개소 횡단보도를 35m 횡단보도로 넓혔고 거기에 이제 전파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들과 아이들은 반겼습니다. 확실히 친구들이 휴대폰을 안 보면서 등교하는 것 같아요. 막 좀비처럼 이렇게 가다가도 핸드폰에서 알람이 오니까 참 학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돼요. 최근 5년 보행 어린이 사상자는 15,0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버스가 12년 만에 파업하면서 아침 출근길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출근은 어떡하나 우려하는 분들 많았는데 다행히 오후에 노사 간 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인간답게 사랑한다! 이제! 12시간 가까이 협상이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파업 돌입을 결정한 노조, 운전대를 놓기로 합니다. 첫 차가 출발할 시간이지만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차고지는 고요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 버스 정류장은 텅 비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시민들이 집을 나섭니다. 파업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도심에서 먼 지역에 사는 직장인들은 다급했습니다. 자가용 타고 내려 역으로 뛰고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본격 출근 시간이 되면서 지하철역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꽉 꼈는데 오늘은 더 심합니다. 지하철 역까지 연차 미국 흥정이 예상되오니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파업했다고 이거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지하철은 숨 막히고 택시는 길이 막힙니다. 서울시가 토입한 셔틀버스 400여 대. 일단 탔는데 이미 지각입니다. 여러 가지고 택시 그래도 내 앞에 한 3분인가 탔어요. 내일은 어떡하나 불안하던 찰나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타결 즉시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 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사는 임금 4.48% 인상이란 중재안을 찾았습니다. 파업 11시간 만입니다. 내일은 평소처럼 출근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인천의 한 섬에 27억 원을 들여 풍력 발전기들을 설치했는데 이 전기를 생산하긴커녕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적당하지 않아서 애초에 풍력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는 위치였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업을 벌인 탓입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배로 1시간 10분 걸리는 덕적도입니다. 이 해변은 둥근 자갈들로 유명한 곳이고요.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풍력 발전기도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프로펠러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곳곳에 녹이 슬었습니다. 해변을 병풍처럼 둘러쌌지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 완공 이후 발전기 14대 모두 차례로 고장이 났습니다. 설치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프레펠러 돌면서 그냥 부식이 된 거죠, 오래되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풍력 발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센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적당한지 등을 미리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만들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인천시와 옹진군도 입지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겠다며 예산 27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흉물만 남긴 겁니다. 이렇게 바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발전소를 논다는 자체도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보기에도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아주 보기 안 좋은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고장난 발전기와 설비는 섬마을의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홍보하겠다면서 만든 이 8억 원짜리 건물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관 역할은 안 하고 주민들 편익시설 같이 쓰고 있는 거네요. 인천시는 조만간 발전기들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철거하는 데는 또 수천만 원이 듭니다. 섬이나 바다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만들고 나서 관리도 어려워요. 준비 과정이 꼼꼼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만 중시했던 사업은 예산 낭비와 주민들의 반발만 남겼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잘 이뤄지려면 입지 선정부터 유지 보수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한 총선 출마자가 전국을 돌며 이주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검문하고 체포까지 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출마자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된 자유통일당 소속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극우 성향 시민단체 자국민 보호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한 외국인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닥에 눕혀 도망가지 못하게 억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부 이주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해왔습니다.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는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수차례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제가 체포를 했고 지금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시골은 불법 체류자, 불법 외국인, 이슬람부터 해서 무슬림들 불법 체류자 엄청나게 많고. 현행법상 민간인은 타인을 임의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연합정이 없잖아요. 이게 국가입니까? 외국인이 아니 없어. 경찰과 인권위는 박 후보 관련 신고를 받아 조사 중입니다. 박 후보는 해당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말고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체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행범을 잡은 것뿐이에요. 선관위 제출 서류에 따르면 박 후보는 업무상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박 후보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한 행동이라면서도 이주민 관련 논란이 많은 건 정부의 책임과 몫이 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는 걸까? 치매를 위한 두뇌 운동이란 표지판이 붙어 있군요. 바이든 나이가 많다며 공격해왔던 사람들, 이 영상에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것 봐라, 치매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들을 단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신 건 가짜, 조작된 영상입니다. 과거 바이든이 서점을 찾은 장면에 치매 표지판을 합성한 겁니다. 이 선거 때면 이런 허위 조작 영상이 기승을 부립니다. 엉뚱하게 정치인 얼굴을 합성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거죠. 갈수록 감쪽 같은 데다 인공지능 AI에게 맡기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200건을 넘게 적발해 삭제 요청하기도 했는데 한계도 많다고 합니다. 최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영상을 분석하자 초록색 탐지 영역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수치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이 딥페이크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다를 확률이 일방적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특별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전담 요원과 AI 전문가, 모니터링 요원 등
약 500명이 유튜브,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에 딥페이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치 관련 게시물을 자동 수집하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대응팀 요원들도 추가로 직접 특정 키워드 등을 검색해 확인합니다.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적발되면 삭제 조치를 하고 악의적, 반복적인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실제로 한 정치인이 상대 진영 정치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적발됐는데 선관위가 지금까지 삭제 요청을 한 이런 선거 게시물은 215건이나 됩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정보로 비난하는 양상을 주목하고 또 그 점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면 현재 탐지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JTBC는 인천 계양 을에서 맞붙은 양당 선대위원장의 인터뷰를 차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를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는 야권 170석 전망이 나온 데 대해 음모라고 표현하면서 여권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역을 위해선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특별한 곳입니다. 최근 8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7번 승리를 거둔 강세 지역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13%포인트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구도심 재개발 등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지하철역도 없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인천이 좀 많이 멈춰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대표는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많이 신경을 좀 못 쓰겠지만 제1당의 우리 더군다나 1당 대표면서 야당이면서 대표로서 계양구 인천의 그 저기를 좀 알려주고 자부심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선거 유세 일정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명명대전이다 말도 많고 한데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지금 이 지역 선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국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저는 이제 당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지역과 전국 선거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제가 지역에 순회를 하다 보면 여기는 맡겨놓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데 많이 가세요 이런 분도 계셔서 좀 고맙기도 합니다. 계양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쭉 돌아봤는데 지역 국민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양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좋은 기업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외지로 다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고 또 이 자체 내 산업 기반이 취약해서 지역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이어서 우리 정치권이 좀 주력해야 될 부분이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확충하고 또 해당 지역을 첨단 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좀 첨단의 대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일 것입니다. 현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기본사회 5대 공약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이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가구당 100만 원의 지역 화폐 지원,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과거에 몇 년 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반추해 보면 사실은 체감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때 12조 원 정도의 재원으로 골목이 다 살아나고 또 약 2분기 동안에 경제도 매우 활성화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순환이 정확하게 잘 되면 그에 따른 세수도 늘어나서 12조 원 전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12조 원의 재원이 걱정이 됐으면 수십조 원의 초대기업이나 초부자들 감세를 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소수를 위한 수십조 원의 감세는 되고 수천만 국민을 위한 소액의 12조 원 정도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안 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탈락하는 사람들 구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좀 풍요롭고 또 안정적인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경제력이나 또 국가 역량의 수준이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모든 정책의 대전제였던 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깨지게 됩니다.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국가 역량이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능한 기본소득이나 또 기본 서비스,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같은 정책을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판세 질문 오늘 하루 종일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 그 이제 뭐 170석 얘기도 나오고 200석 얘기도 나오는데 야권 170석 이상 얘기는 저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약간 호전되긴 했지만 우리 당의 현실적인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 목표는 과반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교만한 정치 세력을 잘 인정을 안 하십니다. 저는 여권에서 야권의 방심을 유도하고 여권의 결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읍소 작전을 하면서 야권 170석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우리가 결코 현혹돼서도 안 되고 여당 측이 현재 위기를 과장하고 또 야권의 방심과 일종의 오판을 초래해서 역결집을 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분들에게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위기고 야권은 과반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단 한 석이라도 단 한 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이번 투표는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장 성공을 되찾고 싶다면 박항서 감독에게 연락하면 된다. 베트남 언론에서 한 말입니다. 트루시에 감독이 1년 만에 경질되면서 베트남 축구에서 박항서 감독에게 다시 손길을 내미는 건데요. 박항서 감독보다 베트남 축구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논리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박 감독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베트남 대표팀에 다시 관심이 있는지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노코멘트 하겠다였습니다. 지금은 예민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박 감독은 현재 베트남 3부 리그 당린 FC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베트남 팬들의 다시 돌아와달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Well, back in the 70s and 80s, I wish I'd have had an interpreter. I'd be scot-free.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도박 스캔들 하면 바로 이 사람이죠. 스포츠 도박으로 영구 제명된 피트 로즈는 오타니 선수를 비꼬았습니다. 도박 스캔들을 전 통역인 리즈 하르가 전부 뒤집어 썼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오타니가 결백하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에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본인 계좌에서 60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모를 수 있느냐고 물음을 던진 겁니다. 조사가 끝나면 모든 미스터리가 풀게 될까요? 오늘
전국을 뒤덮었던 비구름은 저녁에 들어서면서 차츰 동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현재는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에만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비는 저녁 사이에 그치겠고요. 영남 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5mm 미만으로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도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기질이 무척 탁하겠습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갈수록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